그러니까 뭐 추미애 전 장관께서 개인적으로 나가고 싶은 뭔가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뭐 꺾을 이유는 없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예.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정권 교체 당했던 것에 있어서는 당시의 장관분들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구민정 의원이랑 붙어서 누가 이긴들 그게 뭐 민주당에 도움이 되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진짜 아까 생명 연장의 싸움 같은 게 벌어질 그런 거죠. 텐데 예. 국민들 앞에는 엄청 부끄럽잖아요. 음. 사실 누가 되면 뭐 이제 어떤 국민의 삶의 어떤 부분이 더 나아지겠다 이런 걸 그러면 기대하기가 추미애 전 어려우니까. 장관은 오선 의원. 예,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함께 오고 계십니다. 자, 한 주간 쟁점에 대한 이슈 패널들의 직감으로 풀어보는 한판 직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하죠. 먼저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나온 스타 도나스 김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따라 그 목소리 결연하게 네, 결혼하게. 스타 의식. 자, 다소 겸손한 스타. 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권중입니다. 저는 지금도 전세 사기 관련한 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 네. 권지웅 비대위원 좀 옆으로도 아, 들어오셔도 네네. 될 것 같고. 예. 예,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제 9개월을 앞두고 이제 많은 분들이 몸을 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준석계를 불리는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그 친박계 실세였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만나가지고 또 관심을 쏠리고 사진까지 떴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보수 연합군의 가능성이 논의됐다고 하는데 지금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인 의원의 SNS가 캡처된 사진인데 첫 번째 질문: 최경환을 만난 이준석 반윤 보수 연합군 가능성이 있을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자, 이 자리에 없었던 김재섭 당협위원장. 일단 단답형으로 먼저 답변을 예, 드리면 단답형. 노입니다. 노. 노. 가능성 노. 없다. 노. 노. 아니길 바랍니까? 아니요. 제가 또 이 한판 직감의 터줏대감으로서 취재를 잘 해왔거든요. 아, 취재 네. 잘했습니까? 아. 제가 보니까 다 아는 선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 아는 선수들이라서 직접 전화를 통해서 김용태 전 최고도 있었고. 예, 그날의 이야기를 분위기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발단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로 했었던 뭐 약속이 있었던 것 같고 예. 이준석 대표랑 가까운 몇 그 젊은 정치인들이 같이 자리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가운데서 이 참석자 중 한 분이 본인의 SNS 계정에 그것도 지인 공개로 올려놨던 것이 아하. 이제 뭐 친구 커뮤니- 공개. 그렇죠. 친구 공개. 그 모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진이 공개되고 난 이후에 기사가 나게 된 거죠. 아. 기사가 나고 기자들이 취재를 하니까 아. 이 자리에 있던 모 인사가 그냥 저희가 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라는 의미로 연합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이제 마치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거창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가 되니까 예.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로댕이라고 써놨는데 옆에서 좀 뵙기가 미안하니까 네. 오댕이라고 바꾸고 옆에서 마지막엔 어묵이라고 했다는 거의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보니까. 네, 아, 그 연합군은 아니다. 네, 로댕이 어묵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 로댕이 어묵된 연합군은 네. 무슨? 네, 전혀 자.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예. 그냥 그 잘 지냈냐 뭐 밥 맛있게 근데 이렇게 먹냐 만날 수 요즘 있는 어떠냐. 사이에 이준석 전 대표, 최경환 부총리 이 정도 친한 사이입니까? 뭐 그랬다고 그래요. 아, 종종 그래? 연락은 좀 했다고 종종 합니다. 연락했다. 네. 자, 권지웅 비대위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뭐 자당해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아. 믿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싶고.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그렇죠. 확인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취재하셨다. 보기에도 음. 그 사실 저도 원로 정치인분들을 만날 때 그게 꼭 정치적으로 뭘 도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그래서 최경환 전 부총리께서 저는 뭐 출마하거나 혹은 아니면 이준석 대표랑 함께 하기는 저는 어려워 보여요. 아,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했고 그렇죠. 최경환 전 부총리도 사실은 거의 70 가까이 되셨고 스스로 이제 국정원에게 1억을 받았던 것들이 인정하시기도 하셔서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합군까지 안 갈 거다. 네. 자, 옆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보고 계신 김종혁 비대위원. 자, 연합군 가능성 있습니까? 아니 그건 그 반대쪽에서 희망하는 거겠죠. 민주당에서. 아니 근데 논리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진짜 생각하는 걸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최경환 전 부총리는 일단 그럼 내년 총선에 나올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나올 의향이 있으시겠죠. 국민의힘에서 공천 줍니까 그러면? 저는 안 줄 것 같아요. 저도 아닐 거라는데 한 표. 아닙니까? 그러면 아닐 거라는데 한 그리고 표에 가까워요. 제가 이거 관련된 기사들을 좀 보다가 예. 제일 들었던 의문은
그러니까 뭐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준석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준석이 친박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회의가 있거든요. 기사를 쓴 기자가 이상하다. 뭐 이상하다기보다는 잘못 뭐 짚었다? 분류가 좀 잘못됐다. 아. 너무 인과관계를 넓게 설정하신 거 아닌가. 박근혜 대표와 연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예, 본인이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 탄핵의 강 건너야 됩니다. 대구에서 얘기해서 된 분인데 예. 이분을 친박으로 프레이밍을 해서 최경환 부총리를 연결시키는 거는 좀 너무했다. 너무했다. 너무 갔다. 너무 갔다. 예, 두 분은 굉장히 쿨하게 권중전 비대위. 근데 이제 저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게 최경환 전 부총리까지 포함해서 반윤연합군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없다. 말씀드린 거고. 아하. 근데 반윤연합군 관련해서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죠. 사실 이준석 대표의 활로라고 하는 게 뭐 딱히 없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주시겠습니까? 음. 물론 이제 총선을 이기기 위해 마지못해 줄 수도 있지만 예. 그 전에 전당대회 하셨던 걸 보면 아. 그것도 쉽게 허용될 것 같진 않아요. 너그럽게 막 하실 분은 그러니까 아니라?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가능성으로 따지면 내일 해가 안 뜰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성으로 이야. 따지면 그래서 아유.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아. 대단히 낮다. 아니 게다가 아하. 여기에 김재섭 위원이 안 들어가는 이유도 있어요. 요 모임에. 야. 왜냐면 여기 그러니까 좀 들어가면 어느 이게 순간부터가 김재섭 이미 읽히는 게 위원장이 있기 때문이죠. 뭐가 읽혀요? 그리고 반윤으로 반년 특히- 시킬까봐. 그러니까 여기 김재섭 아. 위원이 사실 네트워크가 안 돼서 안 들어갔겠습니까? 아니 저는 네, 잘 모릅니다. 그건. 네. 잘 모르는데. 전화번호만 알아서 겨우 전화하고 왔습니다. 네. 아니 여기 있는 세 분 다 연락을 하셨다고 하는 걸 보면 야. 사실 김재섭 위원도 충분히 같이 갈 수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야, 충격적이네. 안 간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자리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의 내년 출마를 독려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 출마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장 변호사님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저는 이준석 대표를 예. 무슨 보수 일간지 예. 논설위원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정치부장을 보내신 분들이 국민의힘에서 공천 여부가 엄청 관심이 모아지는 인물들 이를테면 유승민 전 대표 같은 예. 경우를 A, B, C, D 나눠서 아하. 과연 줄 것이냐 이 몇 급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을 것인가 이런 칼럼이 좀 아하. 회자가 되고 아하.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 거의 끝자락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유승민 전 대표 마찬가지고. 아하. 그렇다면 지금 이 사진은 대단히 생경해요. 물과 기름 같아요. 왜냐하면 쇄신과 혁신을 내세웠던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친박의 어떤 뭐 좌장격이라고 했던 경제부총리까지 역임했던 분과 식사 자리를 갖고 물론 뭔가를 도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왜 지인들에게 공개되는 곳에 어쨌든 이 일부 참석자들을 올렸을 것인가.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의아하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세 결집 이외에는 다른 정치적 해석은 좀 어려워 보여요. 세 결집. 예,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모할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 아하. 이 정도인데 과연 여기서의 핵심은 저는 최경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총선 뭐 나오겠다라고 계속 기사는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 어디로 나올 것인가? 지금 뭐 순천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순천이란 곳은 광주와는 또 다르게 호남 지역 중에서도 이른바 보수 정당이 뭐 한번 선거에서 이기기도 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 곳을 공략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이 총선에서 어떤 분기점으로 지금 튈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세결집으로 보이세요? 저는 전혀 세결집으로 안 보이는데 이 분들이 만났다고 해서 이게 네. 세결집이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지금 이준석 대표는 노원에 지역이 있어요. 상계동에. 당협위원장인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조강특위를 발동을 해서 지금 36개의 지역에 대해서 지금 당협위원장 빈 지역을 찾아내고 있는데 지금 선정하려고 하는데 예. 그 중에서 이준석 대표 지역은 비워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받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당원권 정지돼 있긴 하지만 그 자리는 그냥 비워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내년에 돼서 1월달에 이제 그 당원권 정지가 풀리고 나면 그다음에 뭐 얼마든지 갈 수도 있다. 자기 그 지역으로 노원에? 갈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없으시잖아요. 당협이 본인이, 없죠. 자기 당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누군가가 있는 곳을 다시 가든가 아니면 경선을 하든가 뭐 복잡한 일이 있는데 예. 이분이 대선 주자로 나왔던 그런 자존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을 야 내가 누구랑 가서 경선을 해 내지는 뭐 누구한테 가서 뭐 어디 하나 보내달라고 이 사정을 해 이런 거 잘 못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유승민 전 의원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제 그 출마선이 거론되는 친박 인사들이 있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있고 우병우 전 수석도 있습니다. 경북 영주 또 최경환 전 부총리는 경북 경산 얘기 나오고. 근데 친박 인사들이 텃밭인 TK 대구 경북에 이렇게 출마가 거론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는데 부적절하죠. 어떤 점에서 부적절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친박 인사들이 TK 지역 출마설이 나온 게 아니라 예. TK 지역에 계신 분들이 친박이 됐던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정당은 누가 뭐래도 영남이 주류였고 그 주류들 가운데서 주류가 된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영남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TK를 중심으로 이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대구이기 때문에 그를 예.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친박이 된 거기 때문에 다시 TK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친박이었던 분들이 TK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본인의 자리를 찾아가겠다고 하는 건데 예. 그 역시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저는 가능성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내용이다. 네. 뭐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뿐만 아니라 여야 가릴 것 없이 뭐랄까요? 이제 과거 정부의 실세들이 총선 출마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 저 사진도 있는데 보면 이제 추미애 전 장관 사진 없군요. 박지원 전 원장, 조국 전 장관, 우병우 전 수석,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수석 이런 분들 많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거론되는 건 실제로 공천으로 연결될 것인 이 부분이죠. 민주당 얘기 좀 들어보죠. 자, 권지웅 전 비대위원. 저 어떻게 잘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다만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워낙 지금 정치가 진영화되다 보니까 예. 정치에 유능한 사람이 생각이 나죠. 저 때 이렇게 잘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저 말싸움에서 지지 않았을 텐데 라든지.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게 그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네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지금 앵커께서 언급하신 분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저출생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아니면 지역 격차 문제나 아니면 의료 불균형 문제나 아니면 전세 사기 문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건가 라고 질문했을 때 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한다기보다 이분들이 지금 이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기에는 그런 면에서는 역량이 떨어지시는 분들이다. 그런 것을 올드보이라고 칭해서 예. 그냥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보통 시중에 있는 사람들의 느낌을 좀 또 언론에서 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은? 전 추미애 전 장관의 최근에 언론 인터뷰 라디오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사실상 정치적인 결단을 내렸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결단이요. 출마와 관련해서. 출마하기로? 예, 왜냐하면 질문에 대해서 일단 정치인이 전혀 부인하지 않았어요. 열어놨습니다. 가능성을. 그거는 사실상 90% 이상 의사를 좀 타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두 번째 이슈여서.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미래의 어떤 방향성을 가진 인물들인가 지금 거론되는 뭐 여러 이른바 국정농단으로 사법적인 평가를 받으신 분들 끝나신 분들 민주당으로 돌아와서는 선수를 더해가지만 뭔가 정권을 빼앗기는데 오히려 역할이 있었다라고 비판을 받는 분들에게 정치적 미래가 있다라고 하고 기대를 거는 것이 맞는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총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서울 동북권이 또 수도권 승부의 분수령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동북권이 이제 도봉갑, 노원병, 중랑을, 광진갑, 강동, 을입니다. 여기 또 도봉구가 나온 스타가 여기 또 앉아 계시니까. 그렇죠. 자, 김재섭 위원장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서울 동북권. 네. 지금 파란불입니까 빨간불입니까? 이게 검은색인가? 옅은 파란색이더라고요. 여튼 네. 좋은 거네요. 5월 29일부터 5월 30일에 있었던 그 폴리뉴스가 의뢰했던 예. 그 여론조사를 제가 한번 그 전에 봤는데 제대로 그 숫자 말씀만 제대로 말씀하셔야 되고. 네, 예, 예. 그 숫자를 이야기할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서울 권역을 5개로 나눴어요. 동북, 그다음에 동남, 서북, 서남 그리고 중앙 이렇게 나눴는데 예. 그 박빙으로 열세인 데가 동북이더라고요. 아. 근데 아마 그런 거를 바탕으로 여기에 박빙으로 열세인 게 동북이다. 네, 한 1% 포인트 정도로 그 여론조사에서 나왔었는데 예. 이게 저는 제 이름이 나와서 보기도 했지만 의미가 굉장히 있는 기사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예. 총선 인물이 아니라 총선 구도와 관련된 첫 기사예요. 아. 그러니까 386 세대와 신진 세대 간의
그 어떤 경쟁, 그다음에 뭐 싸움 이런 첫 구도가 나온 기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사라고 보고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기사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포함돼서가 아니라 예.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검사 공천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친윤 세력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김명민 전 최고위원을 제외하면 그리고 뭐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정도는 뭐 친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분들을 제외하면 사실은 친윤 그다음에 뭐 내지는 검사 이런 분들 전혀 아니에요. 게다가 대개 30대는 전략 공천이나 어디서 인재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예. 제가 이분들 다 잘 아는 사람들인데 당에서 거의 10년 이상 활동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봉갑엔 김재섭, 노원병 이준석, 중랑을의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렇죠. 광진갑엔 김병민 최고위원, 강동구는 이재영 전 의원. 예, 이분들. 동북부가 약간 열세인데 벨트를 만들어서 민주당에 있는 어떤 운동권 세력, 586 세력들과의 구도가 설정된 기사이기 때문에 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 구도로 아마 총선이 치러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구도를 원하시는 자 국민의힘 해석이었겠다. 민주당 반론해 주세요. 뭐 신구 대결인 것 같은데. 예. 반론이라기보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부럽죠. 아 부러워요. 왜 그러냐면 예. 저 역시도 제가 여기 속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 예. 다 젊으신 분들인데 지역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치면 지역위원장인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 지역에 총선 후보자로 예비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청년 정치인들이 있어요. 뭐 저도 있지만서도 그렇죠. 전에 최고위원 했던 뭐 박상민 전 최고라든지 이동학 전 최고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다 지역에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너희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작년 8월에 지역위원장 공모가 있었을 때 몇몇의 청년들이 다 도전했는데 다 뭐 컷오프 되거나 제대로 경선도 못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서 청년들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저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준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 제대로 총선을 뛸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거나 그러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인 지역위원장으로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예. 이런 기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근데 이제 동구권 여기에 사실 검사나 친윤이 없는 건 당선 가능성이 낮아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박빙입니다. 네. 파랑색, 옅은 파랑색.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해볼 만한 지역일 텐데 네. 그러니까 여기에 검사 내지는 뭐 친윤 세력들이 안 논다는 거는 예. 앞으로 국민의힘의 공천이 어떻게 될 거라는 어떤 전초전 같은 거, 예고편 같은 거라고 저는 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보실 부분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친윤으로 언급되는 검사들 이 다수가 뭐 부산 출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굳이 일로 올 이유도 없고 당선 가능성도 낮은데 예. 권력자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올 이유도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예. 근데 그것과 별개로 사실은 국민의힘이 좀 젊어지고 있다, 예.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도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여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젊어지는 공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출마한다 하더라도 뭔가 다른 어떤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총선 이제 공천 이야기 아직 뭐 구체적으로 가셔야 되지 아직까지는 설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분들 좀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얘기도 2부에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2부에서도 한판집과 이어갈 텐데요. 자, 두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요즘 굉장히 활동이 활발해진 분이세요.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 움직임은 사실상 정치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아니 확정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특히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 사퇴 배경에 대해서 본인 의사가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언론은 폭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폭로의 사안인가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되는데 자, 문재인 사임 압박 폭로한 추미애 개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부분 질문 답해 주실까요? 민주당 입장 먼저 들어볼까요? 자, 권지웅 전 비대위원. 일단 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의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잘 모릅니다만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께서 사의하는 게 적절했냐 아니냐 관련해서는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사의를 표명하는 게 왜냐하면 당시에 추인 갈등이 너무 극화되어서
국정의 다른 이슈는 전혀 드러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그러니까 장관의 갈등. 시기를 보더라도 그 11월 말쯤에 사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징계 개시가 시작되었고 예. 그리고 12월 16일 날 그 징계가 결정된 그날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 의사를 요청했다고 알려진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예. 그랬다고 하면 저는 그건 적절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검찰과 싸우는 것만 하려고 문재인 정부가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께서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하시던데 그 이 검찰 이슈가 너무 중앙에 서니까 좀 부담이 된다.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본인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그것이 그런 의사를 밝힌 게 정당하다고 하면 지금 와서 사실은 그때 내가 어떤 억압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부적절하다. 생각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해서 다시 검찰 이슈가 중심으로 오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확장될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에게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김재섭 위원장은? 추미애 전 장관의 정치적 행보는 시종 일관 전 생명 연장의 꿈을 계속 실현하는 방식인 것 같다고 생각돼요. 자신의 정치 생명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 욕심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욕심쟁이다. 예. 왜냐하면 추윤 갈등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은 추미애 전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은 잃을 게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5선 국회의원이었고 법무부 장관인 상황에서 자신의 당대표까지 어떤 했죠. 예, 대권 후보 가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국회의장이 되는 것 말고는 본인이 그 다음 스텝을 밟을 게 없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든 강하게 배팅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추윤 갈등을 통해서 모든 언론을 추미애 장관이 다 잠식해버렸습니다. 독점해버렸습니다. 그거 자체가 정치적인 자산이고 정치적인 이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문재인 정부는 결국 이 추윤 갈등 때문에 정권 교체가 해도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해를 가장 많이 봤어요. 그 상황에서 추미애 전 장관은 말 그대로 정치적 이득을 충분히 얻어놓은 상태에서 결국 대선에 실패하고 야인으로 계시다가 최근에 다시 정치 행보를 개시하면서 예. 결국 자신이 모셨던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자른 거다라는 얘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 차기 총선 나가겠다는 소리고 추윤 갈등 때도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끝난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소환해서 추윤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언론 트래픽을 본인이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추미애 전 장관의 정치적 행보는 철저하게 본인의 정치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김재욱 비대위원. 처음에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장관을 했던 분이 장관은 정무직이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고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물러나라 그러면 물러나는 거예요. 임명권자가. 예. 근데 뭘 그걸 가지고서 자기가 어떻게 물러났다고 중간에 무슨 농간이 있었느냐. 그다음에 나는 뭐 자의로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도대체 대통령이 얼마나 그때 무리였으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예.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분이 지금 뭐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게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린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얘기를 왜 지금 해요? 지금 하는 건 아까 김재섭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100% 본인의 어떤 그 지금 출마를 위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른바 개딸이라는 분들의 그 지지를 받기 위해서 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탄압받았어. 그러니까 나 미워하지 마. 그리고 내가 이번에 출마해도 나를 지원해줘. 예. 뭐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뭐 어떠한 사임 압박을 받았다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로 어떤 민주당 극성 팬들 혹은 개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예. 그 지금 개딸들이요. 예. 이낙연, 문재인 두 분을 되게 싫어해요. 그런가요? 예, 되게 비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있으면 어쩌면 나는 이제 나 이낙연 대표한테 또 피해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 나올지도 모르겠고. 예.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특정 그룹에 잘 보이기 위해서 과거에 함께 했었던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더구나 자기를 임명해줬던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거는 이건 뭐 인간적으로도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장 변호사님. 이른바 추미애 전 장관이 뭐 친이, 이른바 개딸,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고자 이런 워딩을 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은 가능할 것 같은데 예. 본인의 마지막 정치적 여정의 마침표,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과의 굉장한 대립각이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정당성 그리고 본인이 맞았다는 부분을 항명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설명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랬죠. 왜냐하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본인에 대한 2개월 정직 대단히 과도하다라고 소송 제기했습니다. 집행정지 크리스마스 이브엔가 나왔죠. 예. 집행정지는 거의 대부분 소명만으로도 가능하니까 이건 뭐 안 된다. 직무정지 원점으로 돌이켜라라고 했죠. 근데 정식 소송의 결과는요. 물론 지금 2심 계류 중입니다. 예. 1심에서 재판부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 2개월 너무 가벼웠다. 면직 이상의 처분도 가능했던 사안이다. 한동훈 전 장관 당시 본인의 후배 검사를 피해자가 돼서 수사를 받게 되자 굉장히 감쌌죠. 그 1년의 과정이 단순히 위법한 걸 넘어섰다라고 법원이 봤던 겁니다. 예.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은 지금 이번 정부를 만들어줬네, 1등 공신이네, 정권을 빼앗기는데 기여를 했네라는 약간의 조롱 섞인 비판들 감내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권지웅 비대요.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 등장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징계에 정당했어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저는 민주당에 도움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그 징계 질서를 진행했던 사람의 말이 가장 파워풀하니까요. 예. 근데 그걸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고 들어오는 건 저는 뭐 그게 개딸 분들한테 정말로 지지를 받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임명권자가 당연히 해임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대통령이 장관 임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은 어떤 국회가 어떤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해도 네. 본인이 또 임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있었던 예. 임기가 있었던 방통위원장 해임시키고 이런 거랑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볼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드리고 이 싶습니다. 말을 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어떤 마음이실까요? 언짢을지 않을까라고 한번 속내를 해야 언짢으시고. 봅니다. 예. 미들 X 하나도 없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또 이런 말을 하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누구 그만두라고 딱 잘라서 말하실 분이 아니다. 사실 그런 분일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그만하세요라고 말을 안 할 가능성도 많아 보이는데. 예, 뭐 아까 김재섭 위원장. 아니요. 뭐 예. 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 부분 결정하지 못하고 방치시켰던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추미애 전 장관이 본인 정치 장사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한 건 분명해 보이는데 예.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임을 종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뭐 문재인 대통령 쭉 그 국정과제 하셨던 거 보게 되면 예. 되게 굉장히 그 난처한 내용들은 잘 안 건드리셨거든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중요한 개혁 과제들 가운데서 약간 이거 손해가 많이 올 것 같아, 논란이 심할 것 같다는 거 상당 부분 그냥 묶어두고 넘어갔던 게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연금 개혁 같은 것들 네. 전혀 손 안 대시고 넘어갔고 추경 갈등 과정에서도 추미애 전 장관 뭐 말과는 다르게 상당 부분 거의 방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정치가 그러니까 뭐 조국 전 장관 그 거취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예민한 문제에서 거의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글쎄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본인이 소환되는 것 자체로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기분이 나쁘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고민정 의원이 또 지금 어떤 생각이 들까?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5선을 했던 곳이 바로 현 고민정 의원의 지역구인 거죠. 고민정 의원이 이제 누가 오든 자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누가에는 추미애 전 장관도 포함된 겁니까? 아마 추미애 장관만 포함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그 지역에서 너무 오래 이제 국회의원 그 당선이 되셨고요. 고민정 의원은 이제 초선 의원이고 뭐 최고위원이기도 하지만 예. 정치적 중량감은 추미애 전 의원 뭐 장관까지 했으니까 조금 기운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 본인 지역 만약에 나온다면 터잡아서 정치했던 곳을 아무래도 노릴 수밖에 없을 테니 위기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 말에 좀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아하. 나 나를 보태서 진흙탕 싸움 만들고 싶지 않다. 내가 아하. 아는 사실도 몇 가지 있는데 나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할 이야기도 많은데 안 네. 하겠다. 이게 약간 뭐 언니들의 싸움이랄까요? 아하. 기세 싸움이랄까요? 언니들의 싸움. 네. 아, 근데 그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언니들의 추미애와 싸움? 고민정. 두 분이 거기서 만약에 공천을 놓고 싸우면 예. 경선을 하면 예.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낼까.
솔직히 저희로서는 공격하기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굉장히 흐뭇한 눈으로 보실 것 같아요. 네, 뭐 나와서 많이 좀 다퉈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추미애 전 장관이 광진을로 고민정원을 밀어내고 본인이 공천을 받으셨고 지금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약 광진을로 출마를 하시게 되면 전직 법무부 장관 두 네. 분이 전현직, 그렇죠. 전직 그야말로 동북벨트는 격전지가 될 거다. 아하. 네, 아까 그 진짜 말씀을 김재섭 드립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제발 추미애 전 장관이 광진으로 복귀하길 원하실 거고 그렇죠. 이제 추나땡이 고전이 됐거든요. 아. 하나 고전은 틀리지 않습니다. 추나땡이면 추미애가 나오면 땡큐다. 땡큐. 예, 그래서 아. 추나땡이라는 말이 한 2년 전부터 회자되던 말인데 역시 고전은 고전이다. 현대에도 먹힌다. 지금에도 먹힌다. 네, 국민의 이러한 바람 들으신 추나땡입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 반론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추미애 전 장관께서 개인적으로 나가고 싶은 뭔가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뭐 꺾을 이유는 없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예.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정권 교체 당했던 것에 있어서는 당시의 장관분들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고민정 의원이랑 붙어서 누가 이긴들 그게 뭐 민주당에 도움이 되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진짜 아까 생명 연장의 싸움 같은 게 벌어질 그런 거죠. 텐데 예. 국민들 앞에는 엄청 부끄럽잖아요. 사실 누가 되면 뭐 이제 어떤 국민의 삶의 어떤 부분이 더 나아지겠다 이런 걸 기대하기가 그러면 추미애 어려우니까. 전 장관은 오선 의원식이나 하셨고 당 대표도 하셨던 네. 분이니까 네. 또 유권자들의 설득력 또 당원들의 설득력을 얻으려면 좀 험지로 분류될 수 있는 지역으로 나오시면 그렇죠. 오히려 당원들의 환영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하면 예, 그러니까 본인의 공천을 좀 내려놓고 보면 그렇게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예. 국민의힘이든 정의당이든 매우 위협적이겠죠. 나오시라고 그래요. 왜 자꾸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나오겠다는데. 인지도 측면에서 아, 예. 인지도가 있는 그리고 사실 꼭 현역이 아니어도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이 예. 험지에 가서 싸움을 붙어주고 음흠. 그리고 이제 좀 해볼 만한 곳에 신진이든 아니면 음. 거기에 있었던 현역 의원들이 예. 다시 거기를 쟁취하는 음흠. 이런 방식으로 잘 안 되겠죠. 근데요. 아니, 지금 민주당은요 서울 지역을 너무 많이 지난번에 이겼기 때문에 아. 수도권에서 아하. 사실은 현역 의원들을 밀고 들어가지 않고서는 신진 세력이 갈 수가 없어요. 갈 자리가 없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가장 큰 딜레마? 고민 중에 하나고 딜레마예요. 아하. 물갈이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제가 뭐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국회 중에서 지금 21대 국회처럼 이렇게 나쁜 말로 무능하거나 뭐 하여튼 비생산적이거나 국가에 아무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국회 처음 봤어요. 근데 분명히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민주당이 지금 너무나 많은 의석들을 차지하고 있어서 과연 우리 권지웅 비대위원 같이 저렇게 참신한 분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 제 능력의 부족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예. 예를 들면 정권 교체가 되면서 정부에 일했던 유능한 사람들이 지금 인재풀로 남아 있고 지방선거 지면서 구청장 했던 또 유능한 사람들이 인재풀로 남아 있어요. 민주당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넓은 인재풀이어서 예. 우리가 총선 싸움을 하는데 되게 다양한 어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이 적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쉽지가 않습니다. 아, 비대위원까지 하셨는데 쉽지 않습니까? 네. 그렇군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 근데 SNS 글 올리셨어요. 그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비판하시면서 또 너무 좀 냉전적 사고에 헤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겁니까? 해석해 주세요. 권지웅 전 비대위원 혹은 김재섭 저는 위원장. 뭐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저는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적대적. 종전선언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은 사실 반국가 세력이다. 반국가 세력이다. 와,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음.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인데 평화를 바랬던 사람은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했다. 안 좋죠. 그러니까 하나는 그 어떤 평화협정을 바라는 어떤 국민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파시즘 이런 생각까지도 전 김재섭 위원장. 아,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시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친중, 친북, 친러의 행보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적인, 거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로 향하는 정권 교체의 밑거름이 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결국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평화 유화 정책을 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 사실 다 종이 쪼가리였다라는 것이 나중에 다 드러난 내용들이었고 예. 너무 우리가 굴종적이었다 이런 거 나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사작용에 터잡아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외교 노선을 잡아야 된다. 제대로 된 대북 노선을 잡아야 된다는 국민적인 뭐 바람도 있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냉전적 사고방식이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글쎄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뭐 그냥 정치적 수사 같은 거라고 봅니다. 네, 김정혁 비대위원. 아니 그리고 이거는요. 그 종전 선언을 한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 전제 그렇죠. 조건이 있어요. 종전 선언을 하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돼요. 비핵화. 그렇죠. 만약에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 협정을 맺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은 그냥 핵 보유 국가가 되는 거고 예. 우리는 그냥 그 핵 앞에 그 무방비로 노출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뭐 군축을 하겠다면서 뭐야 뭐 뭘 가져와 우리가 핵무기 하나 줄일 때마다 뭘 가져와 이런 식으로 핵 보유 국가로서 떵떵거릴 것이고 아니, 결과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고요. 그 종전선언 자체가 북한의 어떤 전략 전술에 놀아난 것이었고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잘못됐다. 저는 이제 권준기 윤석열 대표. 대통령의 말을 듣고도 좀 놀랬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 놀라워요. 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를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면 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예.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조를 띄었던 어떤 행위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동조하시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뭐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요 전반부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일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저는 그 얘기를 들면 했어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하에서 유화 정책이 계속 펼쳐지는 가운데 아까도 또 반복하게 되지만 명동 한복판에서 김정은 영웅맞이 행사가 열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김정은이 왜 영웅인가라는 강연도 이루어졌고 거기 김원웅 그때 나중에 국가보훈부 보훈처 했던 분이 가서 또 광복회장. 광복회장 이 사람이 참석도 했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는 네.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종전선언이라는 어떤 그런 명분 하에서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연설로 종전선언 해야 된다고 하셨고 그걸 뻔히 아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는 이 세력들은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전 선거긴 하지만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예. 반국가 세력을 어떻게 둡니까? 같이 있을 수 없죠. 죽여 없애거나 이런 대상이 되는 건데 되려 그걸 같이 비판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합리적 보수라고 여겨졌던 분들조차도 저 정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좀 저 자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음. 반국가 단체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셌다, 좀 부적절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무리 해주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부를 적폐라고 정의하고 음. 말씀하신 대로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실제 그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많이 비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반국가 단체 내지는 적폐라는 이름으로 정의하고 악마화하는 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적어도 종전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우리의 한미동맹이라는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전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유지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 어떤 문헌적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국가를 흔들 수 있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을 짚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은 네, 네. 북핵 포기인데 그러니까 물론 하노이에 갔더니 북한이 야 우리가 왜 핵을 포기해 이렇게 나오니까 야 니들이 얘기했던 건 다 거짓말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꽝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종전선언 처음에 우리가 시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북한의 내심을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북한의 내심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마무리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아니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반국가 단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건 저는 윤석열 아니라고 대통령께 생각해요. 직접 여쭤보는 걸로 그건 하겠습니다. 아니라고 예, 생각해요. 다들 해석의 문제여가지고 자 마지막 질문은요. 자,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귀국을 한 다음에 여러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는 비판이 시작이 돼서 이게 당내 투쟁이 서막일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혁신안을 내놓고 있죠. 그런데 이제 당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의 민주주의 활성화다. 이 순서를 했는데
이 순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장 변호사님? 일단 이낙연 이런 정치인이 미래의 정치적인 생명을 계속 가져가는 거는요. 당내 쓴소리 물론 필요한데요. 예. 윤석열 정부의 비판에 고삐를 바짝 죄는 겁니다. 그래야 길이 열릴 거예요. 물론 이재명 대표도 100% 완벽하다고 할 수 없죠. 예. 여러 가지 부족한 점 그리고 당의 원로로서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정도일 거고요. 아마 당내 통합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될 숙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상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선명성을 보여주고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다면 당내 비판에 치중하다보다는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의 각을 세우는 데 더 치중해야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에 방점을 가야 한다. 자, 어떤 분 하실까요? 자, 권지웅 비대위원. 네네. 자, 이낙연 전 대표의 쓴소리 적절합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사실 생각했습니다. 아, 왜 당이 그러냐면 좀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당은 지금 확장해야 되는 단계에 있기 예. 때문이고 그걸 부정하는 민주당 구성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워낙 윤석열 정부가 폭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동의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방금 이야기 나눴던 반국가 세력이라고 뭐 종전선언을 주장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사실은 명백한 위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회를 한다는 이유로 강제 해산당한다든지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내부 비판 자체가 되게 좀 위축되는 게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할 수 있는 정도였다. 되려 이제 이 당을 두 개로 가르려고 구체적 행보를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저는 지금 그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혁신이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혁신이가. 네. 아. 그러니까 1호 혁신안을 내고 불체포 특권 폐기. 네, 그리고 당론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 당론 가결이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혁신위가 일단 당의 이 내용을 관철시키는 게 먼저여야 됐었는데 다시 2호를 발표하겠다고 하셨어요. 2호는 이제 꼼수 탈당 금지. 네. 예. 근데 뭐 저는 내용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내용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혁신위가 해야 될 일은 혁신안 리스트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걸 집행할 만한 힘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인사들을 모셔서 우리 머리 좀 잘라 주십시오 한 건데 그걸 하지 않고 나열만 하는 것은 혁신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지섭 위원장. 그 이낙연 대표가 이제 본인 정치를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바라는 것은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랑 만나서 백지장을 맞드는 걸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그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귀국해가지고 냈던 메시지는 누가 봐도 나 다시 정치할 거야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정치 은퇴하신 적 없기 때문에 정치는 그럼 하는 거였죠. 정치를 예. 하는 거고 예. 제대로 하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신 예. 거예요. 사실 예. 그렇게 되면 제대로 하려면 제일 걸림돌이 누구예요? 이재명 대표거든요. 근데 이낙연 대표는 대선 후보로 패배를 한 이후에 대선 경선에서 패배를 한 이후에 예. 미국으로 가시면서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전혀 못 받으셨어요. 어대낙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민주당에서 가장 유망한 대선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패배한 이후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재명 대표랑 안 만날수록 그다음에 민주당을 비판할수록 본인에 대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게 되는 상황인데 굳이 대선을 목표로 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낙연 대표랑 좋은 그림을 연출해서 이낙연 대표한테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전 철저하게 계산된 행보라고 생각하고 당분간 상당히 이재명 대표와 다른 거는 다르게 안 만날 거라고 봅니다. 안 만난다. 김종혁 비대위원. 뭐 근데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국민의 기대에 미흡했다 민주당이 그리고 도덕성이 강화돼야 된다 이게 뭐 틀린 얘기인가요? 지금 송영길 그 대표의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김남국의 코인 사건, 그 김영주 국회 부의장 뭐 이번에 또 논란이 됐던 사건들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이고 도대체 민주당이 어쩌다 이렇게 됐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일부 개딸들은 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거 증거 다 조작된 거야. 그리고 수박들이 거기에 가담하는데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기대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대표가 돌아와서 야 우리 도덕성 회복해야 돼. 우리 민주당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라고 얘기하고 국민 기대에 미흡했어라고 주장한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 말에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 말에 따라갈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의 파괴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것 같다. 현 당내 상황을 보면 아마 민주당을 보면. 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뭐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자, 권지웅 전 비대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막 과도하게 주목하는 것 자체가 당을 위해서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하. 제가 좀 전에 듣기로는 기자분들 사이에서도 이낙연 대표가 별로 뭘 하는 게 없는데 데스크에서 계속 뭘 가져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구도를 만들려고. 아, 기자들이. 근데 이제 그럴 만한 행보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묘소 가고 이제 전에 이제 선배들 만나고 이런 정도인데. 아 그게 행위예요.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정치는. 되게 어떤 개파를 만드는 거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인사드리는 정도여서 과도하게 좀 언론이 이렇게 부추기는 있다. 것도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희 한판승부 한판직감 함께해 주신 분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